배달음식점 사장이 우리 사위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온 동네에 기름 냄새 풍기는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요? 화려한 웨딩홀 라운지에서 울려 퍼진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예비 신부 어머니가 예비 신랑 아버지를 향해 내뱉은 모멸적인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배달 음식점 사장이라고 업신여긴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 강서구의 한상가 골목. 바쁘게 돌아가는 맛있는 집 치킨집에서 김태수가 마지막 배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마지막이네. 태수가 배달용 오토바이에 치킨 박스를 실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45세의 그는 20년째 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 30분. 아들 준호의 선보는 날 약속 시간이 7시였거든요. 여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떡하지? 아내 박순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면 돼. 태수가 배달복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준호가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님들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진심으로 대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태수가 아내를 달래며 가게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급하게 집에 올라가 샤워를 했어요. 비누를 여러 번 문질러 봤지만 손에 밴 기름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지만 20년 된 낡은 정장이라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27세의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응, 괜찮다. 우리 준호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뭐가 안 괜찮겠어. 태수가 넥타이를 매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전동차 안에서 태수는 계속 손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하자. 네, 아버지. 호텔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잠깐 주춤했어요. 너무나 화려한 로비였거든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수의 20년 된 정장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맞나? 네, 맞아요. 저기 유진이가 보여요. 멀리서 예쁜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25세의 박유진, 준호의 연인이었습니다. 옆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유진의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미 몇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유진의 어머니 박미경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태수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미경이 태수의 차림새를 한번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집에서 가게 정리하고 있어요. 곧 오실 겁니다. 그때 호화로운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명품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박상철이었어요. 벌써 오셨군요. 상철이 태수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소박한 차림새였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수라고 합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철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네. 박상철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상철이 태수의 거친 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며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고급 양식당이었는데 태수는 이런 곳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상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테스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치킨집이요? 상철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좀 더 그럴듯한 사업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네, 20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군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자영업은 요즘 힘들지 않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럭저럭 버텨나가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 덕분에요. 손님들이 많으세요?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편이에요. 맛으로 승부하니까요. 태수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철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순이가 도착했어요. 급하게 준비해온 탓에 숨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순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방금 시작했어요. 미경이 웃으며 맞아 주었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상철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떤 회사에 다니죠? 중견건설 회사에서 일해요. 성실하게 잘 다니고 있어요. 태수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군요. 상철의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은근히 깎아내리는 투였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안정된 회사예요.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요즘 중소기업들 힘들다고 하던데요. 상철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도 실력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죠. 태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상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유진이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생각이고요. 미경이 딸을 자랑했어요. 요즘 여자들도 일해야죠. 맞벌이해야 살만하니까요. 순이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여유가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유진이가 일을 좋아해서요. 상철이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은근히 과시했어요. 아, 그렇군요.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철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치킨집이라니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 아닌가요?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목소리를 좀 낮춰요. 미경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야죠. 우리 딸이 치킨집 사장 아들과 결혼한다고요?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어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준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상철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배달 음식점 사장이 우리 사위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말에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온 동네에 기름 냄새 풍기는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요? 상철의 모욕적인 말에 태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말렸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연한 말 하는 건데. 상철 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해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돈을 만나야죠. 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준이라니 사람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태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뭘로 보긴 뭘로 봐요? 치킨집 사장은 치킨집 사장이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성실하다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격이 다르다고요.
상철의 말에 유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말 그만하세요. 너무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긴 뭐가 모욕적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 저는 준호 아버님을 존경해요.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유진의 말에 상철이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알아? 이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우리는 그래도 교수 집안이야. 상철이 자신의 직업을 내세웠어요.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로 우월감을 과시하는 거였죠. 교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나요? 준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태수의 조용한 한마디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치킨이나 튀기면서 살아요. 우리 수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미경까지 가세했어요.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태수 가족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잘됐네. 저런 집안과 인연 안 맺어서 천만다행이야. 상철과 미경이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더 좋은 남자 소개해 줄게. 교수 집안이나 의사 집안으로. 하지만 유진은 눈물만 흘렸어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미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고요했어요. 몇몇 일찍 온 교수들만이 연구실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거든요. 교수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조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상철이 싱글벙글 웃으며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한눈에 보였어요.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학회지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긴급 교수회의 소집 공지가 나왔어요. 조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긴급회의? 정기회 일도 아닌데. 상철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전 교수 참석이래요. 그런데 뭐?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해요. 상철이 깜짝 놀랐어요. 총장이 직접 교수회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총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복도로 나가자 다른 교수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상철이 동료에게 물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 교수 소집이라니.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50분. 교수들이 회의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비서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회의실로 들어가 주세요. 정비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비서님, 오늘 안건이 뭔가요? 상철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정비서가 차갑게 답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대형 테이블에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교수들도 직급에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총장님이 직접 오신다니 특별한 일이겠네요. 옆자리 김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정책이나 인사 발표일 거예요. 상철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어요.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들어온 사람은 어제 식당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치킨집 사장이라고 조롱당했던, 기름 냄새 난다며 비웃음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짙은 네이비 정장에 품격 있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세요. 김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교수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하지만 상철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태수가 상철을 직접 쳐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네네. 상철이 부들부들 떨며 겨우 대답했어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으시나요?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이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총장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태수가 총장석에 천천히 앉았어요.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박 교수님. 태수가 상철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총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상철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뭘 죄송해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총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태수가 차근차근 물었어요. 다른 교수들이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음식점 사장이 우리 사위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셨죠. 어제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되짚었어요. 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총장님, 그때는 제가 정말 몰라서. 술을 마셔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죠.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교수들이 상철을 바라봤어요. 눈빛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 동네에 기름 냄새 풍긴다고도 하셨고요. 격이 다르다고도 하시더군요. 태수가 어제의 모욕을 하나하나 되풀이했어요. 총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상철이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수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비서가 준비된 서류를 교수들에게 나눠줬어요.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번째 안건을 보자 현기증이 일어났어요. 제1안건 교수 해임 박상철 교수.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안건은 박상철 교수의 해임건입니다. 정비서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읽었어요. 회의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해임 사유는 대학 위신 실추, 품위 손상 그리고 인격 모독입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상철이 간신히 말을 짜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수가 조용히 반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대학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인격은 별개 문제죠. 태수의 답변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안건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의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토의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태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교수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상철이 책상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정비서가 계속 진행했어요.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어요. 대학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총장님 사돈을 모독하다가 잘렸대요. 정말요? 박 교수가 총장님을 치킨집 사장이라고 비웃었다더라고요. 헉, 총장님이 그런 차림으로 다니셨다고요? 현장 연구 때문이래요. 교수들과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복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상철은 연구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논문, 상장, 가족 사진까지.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끝났어. 상철이 힘없이 말했어요. 언론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교수 총장 모독으로 즉시 해임. 선보는 자리에서 치킨집 사장이라고 비하. 하루 만에 몰락한 교수.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연이어 보도됐어요. 상철의 얼굴 사진까지 크게 실렸어요. 집에서 뉴스를 본 미경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를 걸어봤지만 상철은 받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박 교수 부인 신문에 나오던데요. 남편분이 총장님한테 큰 신뢰를 했다면서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미경은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교수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수치가 되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 총장님께 양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미경이 평소 친하던 다른 교수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아, 그게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인맥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거예요. 상철은 집에서 술만 마셔댔어요. 하루에 소주 2~3병씩. 한때 서울대 교수로 떵떵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유진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인생이 끝났는데 뭘 어쩌라고? 15년 교수 생활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 상철이 술잔을 들이켰어요. 저라도 다른 대학에서. 너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총장을 모독한 교수 딸을 누가 받아주겠어? 유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학계 분위기도 냉랭했어요. 총장을 건드린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박 교수, 그 사람 완전히 끝났지. 총장님을 그렇게 모독했으면 당연한 결과야. 앞으로 학계에서 발붙이기 힘들 거야. 학계 인사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상철 부녀는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 되었어요. 한편 태수의 이야기는 점점 미담으로 퍼져나갔어요. 현장을 중시하는 겸손한 교육자로 알려졌어요. 서울대 총장, 진정한 현장 교육의 모범. 겸손함으로 학생들 마음 사로잡아. 언론에서 잇따라 칭찬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태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학계에서도 태수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어요. 총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니까 대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저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지. 교육계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태수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순이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준호야, 이리 와 앉아. 태수가 아들을 불렀어요. 준호가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고개 들어. 태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오히려 잘된 일이지. 잘된 일이요? 진짜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됐잖아. 태수의 말에 준호가 조금씩 얼굴을 들었어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태수가 뿌듯해했어요.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항상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가게 가야겠다. 요즘 바빠서 현장을 제대로 못 봤어. 태수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함께 가자. 저도 갈래요. 순이도 끼어들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수는 다시 평상복을 꺼내 입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태수가 웃으며 가게로 향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치킨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네, 소개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와 준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태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치킨을 튀기고 배달을 준비했어요. 땀을 흘리며 현장을 직접 챙겼어요. 준호와 순이도 간단한 일을 도왔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와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워요. 태수의 겸손한 답변에 직원들이 웃었어요. 다른 사장님들은 이런데 안 오시던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봐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을 더 존경해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말에 태수가 뿌듯해했어요. 한편 상철은 여전히 집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에서의 취업 시도는 모두 실패했어요. 학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상태였거든요. 미경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보석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아버지의 소문이 학계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반면 태수의 이야기는 점점 미담으로 퍼져나갔어요. 현장을 중시하는 겸손한 교육자로 알려졌어요. 서울대 총장 진정한 교육 리더십 보여줘. 현장 중시하는 교육 철학으로 화제. 언론에서 잇따라 칭찬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태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교육계에서도 태수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어요. 총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니까 대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 저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지. 해가 저물었어요. 태수 가족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요. 순이도 밝게 웃었어요. 여보도 수고했어. 준호도. 태수가 가족을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태수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거실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태수에게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현장일 계속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저도 가끔 도우러 갈게요. 고맙다.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태수는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태수의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한편 상철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태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였어요.